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20대와 60대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 그 하락폭이 더 큽니다.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내용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은 3명으로 압축된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국산 전투기와 탱크, 자주포 등 20조 원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K방산의 성과와 현 주소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는 등 이른바 문자 파문으로 인한 여당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더불어민주당은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적하는 구칠그룹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단일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저마다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소 부족이나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2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타이완 문제를 두고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훼손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면서 거센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주말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밝혔는데 문자 유출로 재점화된 당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예비경선에서 3명으로 압축된 민주당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집권 여당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당 지도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죠?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직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며 40분가량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배 의원은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며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 이틀의 고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공백 사태, 거리가 생길 때부터 고민을 해왔고요. 지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의원 사퇴로 당 지도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붙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가운데서도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규칙상 비대위는 최고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꾸릴 수 있는데 다른 최고위원들도 배 의원처럼 사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 총 사퇴가 아닌 일부 사퇴로 비대위가 꾸려진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최근 문자 유출 실수 등 권대행 체제를 향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권대행이 의원총회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추인받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일단 권대행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신임이 안 되면 그러면 바로 조기 전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네, 방법은 네, 없습니다. 예. 안 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사이의 설전은 여당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SNS에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지도부 재정비 촉구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8월 28일 날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당권주자들이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벌써부터 기싸움이 팽팽하다고요? 네, 어제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당권주자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죠. 이재명 대세론과 97그룹 대결로 당권 경쟁 구도가 압축되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집중 견제가 예상되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은 기득권에 빚을 진 게 없는 정치개혁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이고 또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다만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비 경선 기간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이재명 의원은 이번 주말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박용진, 강훈식 두 97 주자는 이른바 비명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며 대세론 견제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첫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압박했고, 반면 강훈식 의원은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파괴력이 있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면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단일화는 하기는 하되 강훈식으로 모아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가장 파괴력 있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사람은 어제 저녁 단일화 논의를 위한 전화 통화도 했는데 이 의원과 1대1 구도 성사가 민주당 당권 레이스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이 논의됐다고요? 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들인데요. 여야는 오늘 의결한 법안들을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회의들도 열렸는데요. 다만 과방위는 여당 위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을 문제 삼으며 불참해 지난 첫 회의에 이어 또 반쪽 회의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와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포인트 줄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이유 가운데에선 인사 문제가 21%로 가장 많았고 자질 부족, 무능함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독단적이란 응답이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51%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로 평가했고 경찰의 권한남용 견제에 필요한 조치란 응답은 33%로 조사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지구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찾아 휴가철을 대비한 경찰의 치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에 일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지구대장이 신촌 지역 특성이 대학가로 먹자골목 주변이고 야간 119 신고가 많아 여성 1인 가구 밀집지로 성범죄가 우려되는 곳이라고 보고를 하자 윤 대통령은 일이 엄청 많은 지역인 걸 안다면서 고생 많다고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말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추명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거죠? 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나들고 휴가철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방역 의료 대응의 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에 기반한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달 초 구성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방역 조언기구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결과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검사소 부족이나 검사 비용 부담 문제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충분한 계량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5,320명입니다. 어제보다 3,0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4배, 2주 전보다는 2.19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증가폭이 줄면서 재유행 정점이 앞당겨지고 그 규모도 작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속도가 빨라 재유행이 1, 2주 안에 정점에 도달하지만 정점 규모는 예측보다 작아서 2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행이 예측 범위 안에서 전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과 의료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행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8명 늘어나 234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5월 28일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형적인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5명 나와 역시 2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추명신입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길을 걷다 보면 에어컨을 켠 채로 문을 열어둔 가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이런 개문 냉방을 못하게 하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요. 상인들 입장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상점 70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 47개 상점에서 이렇게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차질이 우려될 경우 개문 냉방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지가 옷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자체가 개문 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 이게 점검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에어컨 틀면서 문을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좀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돼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달 초 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개문 냉방 행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한항공은 9월부터 인천 로마, 인천 바르셀로나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노선 운항 재개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3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를 이용해서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3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4월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발열 환자는 477만 2,813명이라며 이 가운데 99.994%에 해당하는 477만 2,522명이 완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버스 운행이 동부고속 파업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로 파업 나흘째인데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동해로 가는 버스는 하루 한 대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의 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동부고속 소속 버스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파업 구호를 써놓은 피켓을 운전석 앞에 올려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옆면에 광고를 보면 강원도 지역 광고인 것을 보시고 알 수 있듯이 강원도 노선으로 투입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녹색 차량이 우등 그리고 황금색 차량이 프리미엄 버스인데 종류 관계없이 140여 대가 이렇게 멈춘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원 노선 대부분에 투입되는 동부고속 기사들이 파업하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원도로 가는 버스 운행이 절반 수준으로 뚝 끊겼는데요. 동서울이나 남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시외버스 등까지 모두 합쳐도 노선별로 최대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고속 단독 배차 노선인 동해와 삼척행은 하루 16대 다니던 게 지금은 임시로 한 대만 다녀서 사실상 운행이 중단됐고요. 내일은 아예 끊깁니다. 그나마 동서울에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서울 전체로 보면 동해로 가는 버스가 평소 절반입니다. 이 밖에 경기 여주, 용인, 이천처럼 수도권 노선도 모두 단독 노선이라 운행이 끊겼고요. 용인과 이천은 광역버스를 탈 수 있지만 여주는 아예 동서울 터미널로 가거나 전철을 갈아타야 합니다. 여주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여행 계획을 변경했다는 시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요일에 양양에서 경부고속터미널로 오기로 했는데 동부고속이 파업해서 문자로 취소가 된다고 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바꿔서 예매를 했어요. 네, 동부고속 기사들은 그런데 왜 파업에 나선 겁니까?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지난 26일부터 동부고속 소속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임금은 사실상 동결이었는데 올해 사측 제시안 역시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려 실질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수준이라는 겁니다. 파업이 시작된 뒤로 아직 협상이 재개조차 되지 않아서 당장 이번 주말에도 휴가객들은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여름철 강원도에서 시원한 피서 즐기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파업으로 어느 터미널 할 것 없이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표가 취소되셨다면 재예매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결국 기차나 자가 차량 등 다른 교통편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동해 삼척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는 아예 출발지나 도착지를 미리 조정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송단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는 35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서 중국으로 이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단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온 뒤 방향을 서쪽으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이 이번 휴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으로 진출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된 뒤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태풍 영향으로 무더위와 열대야도 더 심해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해지고 제5호 태풍 송다가 몰고 온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성남시 분당구 기온이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4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송파구도 36.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 등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며 찜통더위와 열대야에 대한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you the Black Eagles from Republic of Korea. The heart with a Cupid Zero. This local gift is for all of you. Enjoy Black Eagles display. 네, 폴란드 정부가 우리가 개발한 경공격기, 또 탱크, 자주포 등 무기 3종을 사들이기로 계약하면서 20조 원대의 사상 최대 무기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K 방산의 성과와 또 현 주소 짚어보고요. 또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배경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 우리나라 무기 3종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20조 원이나 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역대급. 이제 뭐 잭팟 터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정말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게 이제 작년도 천궁2라고 하는 거 대공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게 4조 원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집트에 한 것이 1조 원 조금 넘는 건데 여기 비교하면 20조 원은 뭐 정말 잭팟이죠. 4배네요, 4배. 작년도에 우리 그 방산 이거 수출한 거 다 합하면 1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20조니까요. 어마무시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투기하고 비슷한 겁니까? FA-50 경공기가? FA 이제 50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T-50, T라는 것은 트레이닝이라는 뜻이거든요. 훈련기인데 그 훈련기에다가 워낙 훈련기를 만들 때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탑재를 했어요. 탑재를 했는데 저게 마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주 선진국들 말고 그냥 그 신흥국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전투기가 바로 저기 FA-50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번에 수출하기로 한 무기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 이렇게 했는데 일단 K2 전차가 지금 수출이 처음 되는 건가요? 그렇죠. K2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이제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지금 폴란드에 수출하는 게 180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800대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한 대에 얼마씩 팝니까? 궁금해서. 저게 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억, 100억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50억, 100억 정도 될 텐데 제가 두 개 중에 한 개는 50억이고 한 개는 100억인데 제가 그렇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워낙 뭐 그럼 무지해가지고 고급승용차 50대에서 100대.
네, 예. 그 정도 되죠. 근데 저기는 그 속도가 거의 뭐 어마한 속도로 달리죠. 야지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한 70km 정도의 속도를 70km를 달린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진 출력이 1,500마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저기 몇 사람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저기에 5명? 몇 명 저는 정도? 한 15명? 15명 타는 거는 장갑차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사람을 아니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저희 전차는 지금 승무원이 3명 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에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저기에 잠수도 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K2 그렇죠. 잠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물이 이제 그 깊으면은 뭐 10m 이렇게 되면은 잠수를 못 하는데 4.1m 이내에 그 물 같으면은 거기 그냥 도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수륙 양용이네요. 거의 뭐 수륙 양용 개념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안에 포탄을 한 40발 정도 이제 탑재하고 있고 360도 휙휙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차가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있잖아요. 네. 지형이라고 하는 예, 것이 예. 그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포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요. 포신은 그대로 오면서 요거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차체가 흔들려도요. 정확하게 이제 전자동으로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 회전하면서 아무리 야지 기동을 하더라도 그대로 목표에 이렇게 명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저게 폴란드만 이게 그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협상을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잘 만든 탱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탱크가 되어 가는 거죠. 네. 다음에 K9 자주포도 좀 설명해 주세요. K9 자주포. 예. K9 자주포는 워낙 유명했어요. 이미 이거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7, 8나라 정도 되거든요. 저 K9 자주포의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탱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포신이 길긴 한데. 네, 탱크랑 되게 이제 비슷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죠. 헷갈려 하는데 저기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호주에도 수출했죠. 그다음에 그 뚜르키에, 그다음에 저쪽에 저기 노르웨이, 핀란드, 뭐 수출을 7, 8 나라 했어요. 포의 길이가 긴 거죠, 지금 포신이. 예. 어느 게요? 지금 포신이 길이가 길어요. 탱크하고 달리. K9하고요. 그다음에 탱크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외양을 보면 비슷해서 저게 어떻게 K9이고 저게 어떻게 전차고 이렇게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우리 민간인들이 보시면은 그 두 개가 똑같이 닮았잖아요. 그 다 캐터필러 있어서 포 앞에 쭉 있고 뭐 움직여서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신, 포신의 길이가 이제 굉장히 차이 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K9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는 한 12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기네요. 네, 12m 정도 되는데 전차 같은 경우에는 10m 조금 넘어서 우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포신 길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저기 이제 전차 같은 경우는 120mm거든요. 요 그 포탄이 120mm니까 구경이 맞아요. 구경이 120mm인데 우리 K9 같은 155mm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이제 크고 작고 여기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외양을 딱 양쪽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한눈에 금방 전차인지 전차인지 자주포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야 이게 저기 전차일까 또는 자주포일까 이렇게 몇 대 수출하기로 했죠? 혼돈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 볼까요? 좀 찾고 계시네. 예, K9 같은 경우는 아니요. 48대는 이제 그냥 수출을 하고요. 600대는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 수출하는 것 같지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많은 자신의 그 무기 체계를 넘겨줬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 저기 전차뿐만이 아니고 장갑차도 넘겨줬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도 넘겨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K9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우리가 이미 먼저 수출했던 차체만 수출했어요. 차체만 수출하고 그 위에 이제 주의 통제 장치니 그다음에 사격 장치니 이것은 폴란드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립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수출했던 것을
폴란드가 수출해가 그 우크라이나에 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속도를 내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저희 FA50 간단하게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FA50 같은 경우에는 T50을 이제 개량한 건데요. 네. 뭐 1.5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고요. 이번에 네. 이제 폴란드에서도 지금 우리 TA50이 가가지고 블랙 이글스라고 그러죠. 네.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하기도 멋있더라고요. 했는데 예. 그 영국에서 이제 한번 하고 나서 거기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뭐 상도 받고 뭐 거의 뭐 블랙 이글스 나와가지고 시합하면 거의 1등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폴란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이제 FA50 수출하는 거니까 네. TA50 가지고 블랙 이글스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TA50에 무기 체계만 붙인 것이 바로 FA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조대왕함 구축 그 진수식이 어제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조대왕함은 이제 우리로 보면 이지스함이라고 이지스함이죠. 그러는데요. 예. 이지스함이라는 것이 신의 방패라는 거잖아요. 이지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KDX-1 사업이 있고 KDX-2 사업이 있는데요. KDX-1 사업은 우리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예. 그다음에 서해 유송룡함. 네. 이것이 이제 세 척이 이미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건조가 돼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제 이제 진수식 같은 것은 KDX-2입니다. 배치 2고 KDX-2인데 이것은 KDX-2의 1번 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KDX-2도 지금 세 척 정도가 더 이제 두 척 정도가 이제 더 하게 될 거예요. KDX-3 죄송합니다. KDX-3의 배치 2 사업인데 요게 이제 두 척 정도 더 하게 될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세종대왕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이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훨씬 성능은 좋아졌어요. 성능이 네. 좋아졌는데 결정적인 거 딱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네. 하나는 소나 체계, 그다음에 하나는 대공 미사일이에요. 잠수함 탐지할 수 있는 기능. 그렇죠. 예. 그것이 세종대왕함보다는 3배는 더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함은 이제 그 탄도탄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것을 탐지하고 추적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요격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실으냐 하면 바로 SM-6라고 하는 그 미사일을 실었어요. 그래서 요격 이것을 미사일을 실었군요. 요격도 가능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해주셨고요. 저희가 어제죠,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실명 거론했잖아요.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3월 10일 날 선거 끝났잖아요. 네. 선거 끝나서 그 뒤로부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왔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4월 달에 김여정 그 북한의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군대 절멸시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4월 25일 날 빨칠산 그 유격대 그 90주년 창설 기념일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게 전쟁 억지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핵을 가지고 공격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6월 달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강대강, 대적투쟁, 정면 승부를 걸겠다. 그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아마 북한의 지도자를 향해서 아마 명칭 안 붙이고 쓰는 건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국가의 위상 차이다. 국가가 얼마나 그 지도자가 상대방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북한을 존중해 주었던 반면에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하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그래요?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2시간 넘는 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번엔 타이완 문제를 놓고서 분위기가 꽤 험악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거센 표현으로 경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일방적인 변화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넉 달 만에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는 2시간 20분 마라톤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을 의식한 듯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에 강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행을 일치시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불장난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peak to that statement, that comment that you just read out. President Biden has known President Xi for about 4 decades. This is a relationship that they've had for some time, and again, it was a direct, straightforward conversation. 백악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 훼손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중 양자 관계와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며 기후변화와 보건 안보 문제에 대해선 실무진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미중 정상 간의 소통 채널을 유지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한 라인을 살려놓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시 주석과 지금까지 5번째 전화나 화상통화만 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다음엔 직접 만나 회담하자는 뜻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없이 갈등만 부각한 미중 정상의 전화통화가 반복되면서 두 나라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당분간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가상화폐 코인 채굴기에 열을 식히려고 한 달 넘게 온종일 선풍기를 틀어서 불이 났는데 선풍기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공업용 선풍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터와 연결된 전선의 과부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선풍기 사용자에게 화재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는 선풍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풍기 결함에 기인한 화재인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면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풍기 사용자가 구매 이후 불이 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에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풍기의 결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려면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가 지는 제조물 책임에 있어 비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경우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경북 영덕군 상사리 해변의 모습입니다. 물 위에 하얀 물체들이 둥둥 떠 있는데요. 바로 최고급 어종인 참치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참치가 해변으로 떠밀려 왔을까요? 정치망으로 어업을 하던 어민들이 버린 건데요. 영덕군이 확인을 해보니까 정치망 어선 10여 척이 참치를 한꺼번에 버렸는데 그 양이 13,000여 마리나 됩니다. 참치는 고급 생선이죠. 가격도 비싸고 또 귀한 대접을 받는데 왜 버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1년에 잡을 수 있는 참치 어획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어려운 참치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겁니다. 이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경북에 배정된 양이 74.4톤 정도인데 이미 그 양은 모두 잡은 상황이어서 경북도에서는 그제부터 어민들에게 참치를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치망 어법, 바다 아래에다가 그물을 함정처럼 쳐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면 걸리는 방식인데요.
다른 생선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참치떼가 걸려든 겁니다. 어민들은 이 참치들을 내다 팔 수도 없어서 안타깝게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잡혀도 그냥 놔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치는 바다 밖으로 나오면 오래 살지 못해서 놔줘도 다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죽은 상태로 버려지고요. 그 사체가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떠밀려 온 거죠. 평소에는 귀한 대접을 받지만 바닷가에 쌓인 죽은 참치들은 악취도 심하고 또 치우는 것도 일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참치가 동해로 몰려들면서 최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포획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정치만 그물에 걸려든 참다랑어 포획만이라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산당국은 국제 협약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며 살 때다. 쉴 때는 과감히 쉬자. 3년 만에 모여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건데요. 기대돼요, 많이. 20시간이 걸려도 가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신나는 건 일상 탈출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대합실 바닥이 어느새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선글라스로 멋을 낸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릅니다. 동서울 터미널 등 주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은 더위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아, 빨리 차가 와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포에서 강릉까지 오는데요. 12시간이 걸렸는데요. 아주 오면서 막 쓰러질 뻔했고. 답답한 마음에 지도를 펴두고 결국 차를 돌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름 휴가인지 아니면 도로에서 이거 휴가를 보내는 건지 참 감을 못 잡겠네요. 수건으로 창을 가려보고 시원한 얼음 과자를 먹어보지만 밀려오는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돌변했고 갓길은 휴게 음식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막히고 짜증나도 배도 고파가지고 밥 한 끼 대충 때웠는데요. 휴가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차들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짜증났죠? 예, 짜증나요. 예, 죽겠어요. 맥혀도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요. 차 안에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너무 재밌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일단 가는 거니까 재밌게 놀다 와야죠. 예. 네, 요즘 여름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아직 별다른 계획 없으신 분들은 눈도 맑아지고 또 기분도 상쾌해지는 숲에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진주 월화산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 개의 트램펄린이 연결된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널뛰기를 합니다. 곡선형 집와이어는 구불구불 꺾이는 재미에 절로 신이 납니다. 나무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숲을 걷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숲속 도서관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피톤치드도 막 실컷 만끽하고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부모인 저로서도 너무 만족스럽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계곡.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허기질 무렵 온 가족이 평상에 둘러앉아 먹는 치킨은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휴양림과 가까운 곳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절도 있어 산사의 고즈넉함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계곡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립 또는 공립인 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 187곳입니다. 숙박시설도 펜션, 글램핑 등 다양하게 갖췄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도심과 가까워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숲나들이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6주 전부터는 예약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일상이 힘들어지는 시기, 숲을 찾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여름 휴가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은 여름철 전남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어서 국제 블루 플래그 인증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이 현장에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 우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린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명사심리해수욕장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단 어린애들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와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보다 이제 내일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계속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고운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애들은 바닷가를 처음에 와가지고 좀 두려워서 물에는 못 들어가는데 모래놀이라 그냥 여기서 첨벙첨벙하고 뛰어놀기는 위험하지 않고 좋네요. 한쪽에서는 카약과 요트 무료 시승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트스키를 타고 날아오르는 기분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완도는 해양 치유의 메카인 만큼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건강을 다지는 노르딕 워킹도 인기입니다. 바다를 보며 멍을 때리는 피서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 이전의 피서객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예상을 하고 철저한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기대에 어긋나게끔만큼 손님이 많이 안 와가지고 좀 상인들이 울상이고 우리 관계기관에서나 우리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오게끔 좀 유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우리 상인들의 마음입니다.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은 음이온이 많이 나온 곳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과 친환경 분야에서 국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양 치유와 함께 요트, 카약, 보트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청정 바다도 안도로 오시면은 힐링과 함께 여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 속에 말 그대로 힐링과 쉼을 바라는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34.3도까지 올랐고요.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5도, 대전 33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발생한 제5호 태풍 송단은 주말 사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주말과 휴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또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초속 20에서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20대와 60대 여당 톱밭은 영남에서 그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권 주자가 3명으로 압축되는데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짚어봅니다.